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장으로 순국한 고경명 장군과 임금의 사리에 맞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정론을 펴다가 귀양길에 죽은 만고충신 박태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하여 그 두 사람을 음지에서 평생 사랑하고 마침내 목숨까지 초계와 같이 버린 두 여인의 순애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의병장 고경명 장군과 그를 짝사랑하다 죽은 처녀약입니다. 조선 제14대 선조임금 때 고경명은 약관으로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호당에 뽑혀 사가독서를 하고 있었다. 고경명은 공부하는 틈틈이 주변의 호숫가를 오가며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 하루는 소나기를 피하여 우연히 한 집에 들어갔는데 한 처녀가 홀로 있다가 공을 보고 맞아들였다. 조금 앉아 있으니 처녀가 술과 음식을 갖추어 올렸다. 그러나 공은 얘가 아니라 생각하고는 그냥 나와버렸다. 한 달쯤 후에 한 노인이 대문 밖에 이르러 만나 뵙기를 청하더니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았다. 소인에겐 한 여식이 있사온데 바야흐로 시집갈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공께서 비를 피하여 우리 집에 들렀을 때 공을 한번 보고 여식이 사모한 나머지 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감히 청하건대 한 번만 만나주시어 미련한 여식의 생명을 구해주시길 간구하나이다. 고경명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손을 내저어 돌려보내니 노인이 문을 나서면서 통곡하고 떠나갔는데 다시는 소식이 없었다. 웬일인지 그때부터 고경명의 벼슬길이 침체하더니 점차 출세길이 막혔는데 때때로 공의 머리에 그때 그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러 해가 지나서 우연히 그 호수를 지나다가 마침 포구를 만나서 한 촌집으로 피해 들어가니 곧 젊었을 때 처녀를 만난 그 집이었다. 그런데 뜰에 잡초가 무성하고 적막한 것이 사람의 흔적이라곤 없었다. 마음에 잠옷, 뉘우침이 일어나고 기분이 섬뜩하여 바로 몸을 일으키려 하였더니 갑자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마루 밑으로부터 나타나는데 더러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구렁이는 곧 머리를 들고 가까이 오더니 고경명을 다리로부터 목에까지 칭칭 휘감고는 성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공은 원한이 맺혀 처녀가 죽어 구렁이가 되었음을 알고서는 곧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내가 과연 너에게 잘못한 바가 많았다. 지금 비록 후회한다 한들 어찌 다시 돌이킬 수 있겠느냐. 마음대로 나를 처결하거라. 구렁이는 그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머리를 내려뜨리고 눈물을 흘리더니 곧 몸을 풀고 다시 마루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날 밤 꿈에 처녀가 나타나서 말했다. 나는 그대에게 원한이 깊습니다. 죽어 구렁이가 되어서 기필코 원수를 갚으려 하였으나 공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직 풀지 못하고 남아있는 정이 있는 것을 이 미련한 중생이 깨달았습니다. 또 공의 후회하는 얼굴을 보니 차마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다음 생이 남아 있습니다. 훗날 이 몸이 다시 공에게 나타나면 그때를 기약할 때이니 이는 곧 공이 이 세상에서의 인연이 다한 때일 것입니다. 그때 같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다음 생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려 합니다. 공은 잠에서 깨어나자 문득 우리 일생이 한바탕 꿈 중에 꿈 같다는 생각이 들어 헛헛했다. 고경명은 1591년 동네 부사로 있다가 서인이 축출될 때 당쟁에 진절머리가 나서 사직하고 낙향했다. 시절이 어수선하면서 전쟁의 징후가 점점 분명해지더니 기어코 외놈들이 우리 강산을 침범하였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지자 시골 선비로 살던 고경명은 담양에서 6천여 명의 의병을 모아
왜군과 교전하였다. 전주, 응진을 거쳐 금산에서 적을 토벌하다가 바야흐로 진을 치고 대기하게 되었는데 비로소 전투가 벌어지고 진중이 요란해졌다. 문득 공이 뒤를 돌아보니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진 뒤에 누워 있었다. 이때 공은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마치 살아있는 정인에게 하듯 구렁이에게로 돌아서서 씩 멋쩍게 한번 웃고는 의병과 함께 전장에 나아가 힘을 다하여 외놈무리와 맞서 싸우다가 마침내 순국하였다. 공이 아들 고인우 역시 남은 의병과 함께 전사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호남 유생들은 표충사를 세워 고경명과 그의 두 아들 종우, 인우, 그리고 유팽노, 안영의 순절을 함께 기렸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원 선생과 의승장 영규대사가 이끄는 700여 명의 의병이 15,000여 명의 왜적과 싸우다 금산에서 모두 순절하자 그분들의 유해를 함께 모셔서는 700의총을 건립했다. 700의총에는 고경명 선생과 그 막좌 및 사졸 등 21위의 위패도 함께 모시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매년 9월 23일에 700이사 순위제항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만고충신 박태보와 평생 그를 짝사랑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태보는 예인엽과 더불어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두 사람은 이웃에 살며 서로의 정이 매우 돈독했다. 이공의 집에 한 하녀가 있었는데 기지가 뛰어나고 자태와 용모까지 아름다웠다. 그녀는 항상 박태보 앞에서 심부름하며 그의 인품을 사모하였다. 하녀가 아무리 태어난 채 꾸미려 하여도 얼굴에 감정이 나타나는 법인데 박태보는 논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하녀가 감히 그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수년을 참고 참다가 드디어는 결심하고 박태보의 유모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으니 유모가 평소 그녀를 귀엽게 여기고 사랑한지라 그 뜻을 가엾게 여겨 은밀히 박태보의 어머니인 대부인에게 고하였다. 대부인은 자기 아들의 성정을 생각할 때 고집이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북은 서계공에게 이를 얘기하니 서계공 박세당은 아들 태보를 불러 꾸짖으며 여자의 원한을 사지 말라고 하였다. 박태보는 아버지의 엄명에 놀려 그 처녀를 불러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는 단단히 일렀다. 너의 뜻을 이루었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그러한 마음을 싹트게 하지 말도록 하라. 처녀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반짝하더니 치마 위로 뚝 떨어졌다. 소인 또한 서방님의 마음이 철석 같음을 알고 있사온데 어찌 감히 다시 원하오리까? 이로부터 그녀는 시집가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시집간 여인처럼 스스로 머리를 올리니 동료 하인들이 모두 그 어리석은 행동을 비웃었으나 그들의 말과 행동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숙종 기사년에 인현왕후가 폐위되어 사저 감고당에 옮겨갈 때 박태보는 판서 오두인 등과 더불어 상소를 올리고 이는 비록 임금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정론을 펼쳤다. 숙종 임금이 창덕궁 숙장문에 거동하여 친히 국문하였으나 오직 박태보만은 뜻을 굽히지 아니하는지라. 임금이 크게 노하여 몸을 불로 지지게 하고 이어서 무릎을 눌렀으나 여전히 뜻을 바꾸지 않았다. 바야흐로 그가 귀양 갈 때 노량진에 도착할 즈음 상처가 몹시 탈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문 밖에서 한 여자가 간곡하게 잠깐이라도 배알할 것을 청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가지 않는지라. 공의 종질 박필명이 이를 고했다. 공이 겨우 머리를 돌려 그녀를 불러오게 하고 눈을 떠 그를 보니 지난날의 그 하녀인지라.
한 팔을 펴 그녀의 손을 잡았다가는 곧 놓고 손을 저어 그녀를 내보내니 그 하녀가 문을 나설 때 태보는 곧 죽고 말았다. 갑술년에 이르러 인현왕후가 비로소 복이 되고 유배되었던 모든 선비가 죄를 사면받고 돌아오니 임금은 지난 일을 깊이 후회하고 박태보의 고든 절개를 크게 애석히 여겨 시호를 내리고 직위를 추증하고 특별히 사당을 노량진에 지으라고 하명하고는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사당이 세워진 다음 날 한 여자가 사당 뒤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사람들이 보니 곧 전날 박태보를 사모했던 하녀였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슬퍼 탄식하여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 슬프다. 박태보와의 하룻밤 사랑을 지켜 평생 그 마음을 지닌 채 바꾸지 아니하고 그가 죽을 당시에 죽지 않고 박태보의 관직이 돌이켜지고 사당이 세워진 날에 비로소 죽으니 그 고든 마음과 참된 절개는 실로 박태보와 비교해 보아도 한 점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호당은 독서당의 별칭입니다. 조선시대 문신 중 특히 문학에 뛰어난 사람에게 사가하여 오로지 학업을 닦게 하던 서재이면서 또한 관서입니다. 사가 독서는 임금이 휴가를 주어 독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팽로는 선조 때 의병장입니다. 고경명과 함께 금산에서 외적과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광주 표충사에 모셨습니다. 포충사는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7호입니다. 박태보는 실학자 박세당의 아들입니다.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하여 은교를 지냈습니다. 서계공은 실학자 박세당의 호입니다. 박태보의 아버지이며 저서로 살림 경제가 있습니다. 숙장문은 창덕궁의 문 이름입니다. 1475년 8월에 당시 예문관 대제학이던 서거정이 지었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서유영이 엮은 금괴필담이 모본입니다. 이것을 김종권 선생이 교주하고 송정민 선생을 포함하여 6분이 현대한 국어로 번역하고 금괴필담이라고 원본 그대로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빌렸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기사와 그림을 빌렸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 소장 그림, 남해 유배문학관의 기사와 그림, 문화재청 702총 관리소 사진,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7호 표충사 사진, 프랑스 국립김해 동양박물관 소장 그림, 그리고 서울역 사박물관 소장 그림을 빌렸습니다. 또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히스토리엔의 조선왕 주어진 시리즈에서 숙종의 어진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700의총 기념관의 그림, 근황창의도와 전쟁기념관의 그림, 고경명 담양출병도도 빌렸습니다. 풍속화가 김학수의 그림, 동작나루의 봄빛을 빌렸습니다. 한국민화협회, 주연 홍화백의 그림, 장원급제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화가 김윤보와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화백의 책, 한국의 미인도와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픽사베이,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